페이팔, 현재 페이팔 주가가 강하게 올라온 거에는 당연히 팬데믹 이후에 이커머스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거는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 그 너머에 지금 플랫폼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전환 혜택이 당연히 페이팔 주가에 반영된 거고, 그리고 또 반영된 부분이 신규 고객, 이런 내용은 다 했던 부분이죠. 실버테크라는 용어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이든 돈이 많으신, 은퇴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기존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결제를 거의 하지 않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상태죠. 이 신규 고객 확보가 많은 모멘텀이 됐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던 부분이 신규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쪽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그 당시에 한 분기 동안 2년에서 3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커머스 쪽이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쪽이 한 분기 동안 성장한 게 2년에서 3년 동안 성장할 거를 한 번에 다 이렇게 성장했다는 부분,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 이커머스 쪽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긴 하는데 그 추세가 그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늘어나진 않죠. 이런 흐름이니까. 근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긴 할 겁니다. 다만 기간 동안 이런 식의 퀀텀은 없죠, 그죠? 전자상거래 보급률, 전자상거래로 돌아서는 성장하는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 어떤 회사마다 좀 틀리다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마다 좀 잘 봐야 할 거고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쪽은 그 이유가 락다운 해제 이후에도 팬데믹 이전 대비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가서 이제 결제하는 늘어나면서 디지털 결제가 줄어야 되는데 그냥 디지털 결제 볼륨, 그 결제량 총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던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컨택리스 부분이 상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안 돌아가죠. 카드를 내밀지 않는 거죠. 그 이후에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비자 카드 실적 발표 때 나온 이 카드 낫 프레젠트 밸류 볼륨이라는 게 있고요. 실버테크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사용 사례, 요게 이제 되겠죠. 첫 번째 비자의 그 카드 낫 프리젠트 볼륨이라고 해서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거죠, 그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카드 납 프리젠트 볼륨,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에서 지금 20이니까 30%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2분기에. 여행을 제외하면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탈은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카드를 제시하는 부분은 올라오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진 않는 거고요. 미국의 이제 결제 총 볼륨, 볼륨을 보시더라도 카드 납 프리젠트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크게. 그래서 3분기도 유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카드나 프리젠트 볼륨이라는 부분은 온라인 결제, 전화로 이제 결제하는 거, 구독, 그다음에 청구수, 인보이스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실버테크 그룹은 이번을 계기로 전자상거래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실버테크 그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020년 상반기에 페이팔의 신규 사용자 순으로 이제 늘어난 부분, 거기에 가장 빠른 성장을, 당연히 거의 미미하다가 60대 이상 은퇴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의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페이팔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부분이고, 사회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부유한 그룹이 실버겠죠, 당연히. 페이팔 경우에 그 평생 고객으로 이제 간주하는 경우가 페이팔을 사용한 이후 10일 동안 3번 이상 거래를 한 고객이면 이 고객은 계속 페이팔을 이용하겠구나 해서 평생 고객으로 추정을 시킵니다. 실버테크 그룹 상당수가 평생 고객으로 전환된 거죠. 한번 편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절대 어렵게 결제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죠? 새로운 전자상거래 사용 사례는 교육 분야, 의료 분야, 피트니스, 레스토랑,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전환 영역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이런 업체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전략이 디지털 우선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그죠? 그럭스리 쪽하고 홈가든 쪽이 미국에 온라인 판매 3자릿수 성장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책, 잡지 쪽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데, JP모건에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원래는 16%에서 지금 보시면 38% 어마어마하게 이커머스 쪽으로 늘어나는 게 보실 거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안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요.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없고 다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핵심 플랫폼인 페이팔이 있다는 거죠. 페이팔을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페이팔 옵션, 페이팔 결제를 이렇게 등록시켜 놓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미국의 페이팔 결제 옵션을 해놓은 가맹, 온라인 가맹 같은 경우는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와 했을 상태 비교했을 때 온라인 판매 평균이 50% 증가했다. 그 정도로 디지털 플랫폼에 페이팔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급률이 30%로 계산했었는데 약 35에서 40, 약 38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죠? 빨리 증가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팔 2018년 자료에서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기술 플랫폼을 선언했습니다. 디지털 페이먼트 쪽에 기술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죠. 이런 모든 다양한 분야의 페이팔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 주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페이팔이 하루에 약 8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팔은 인수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 인수 전략이 이제 볼트온 인수 전략이라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볼트온 인수 전략은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연관 기업을 집중적으로 인수해서 시너지를 내는 전략, 볼트온 전략이라고 하니까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인수한 기업들 쭉 나옵니다. 이 덴모는 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최근 보시면은 인수한 기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최근 3년 동안 인수한 기업이 큰 것만 6개입니다. 페이팔의 성장 동력의 핵심은 M&A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니 해도 페이팔의 가장 큰 부분은 페이팔 체크아웃이 가장 크겠죠. 그죠? 결제 부분이니까. 당연히 플래그십 프로덕트의 역할을 합니다. 페이팔을 이용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화면에서 뒤에서 나와서 페이팔 결제를 누르게 되면 그 API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페이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결제되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창은 HTTPS로만 이제 보안 연결이 가능하고, 페이팔 체크아웃 같은 경우는 판매자 수수료로 되는데 미국 내 같은 경우는 2.9% 수수료, 거래당 또 0.3달러를 또 받고, 해외는 더 비쌉니다. 해외는 수신통화 기준으로 고정 수수료를 또 내야 되고요. 4.4%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요. 20년 2분기 체크아웃 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인수되는 기업 중에 최근에 허니사이언스 코퍼레이션, 여기는 디스카운트 이쿠폰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여기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온라인 쿠폰을 발급하는 거죠.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쿠폰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페이팔이 인수하기 전에 허니가 월간 1,7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3만 개의 온라인 리테일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인수한 거고, 이 쿠폰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이 소비자가 이 쿠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시다시피 결제 자체를 이제 할인을 받잖아요. 이 금액이 2019년에만 10억 달러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어차피 이렇게 그 고객의 맞춤 쿠폰을 발행시키려면 대규모 데이터,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대규모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고,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고도의 그 개인화된 맞춤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2020년 2분기에 순신규 활성 계정이 1분기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마존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죠. 뭐 크롬이나 이런 데서 하면 그 확장 프로그램이 이렇게 위에 달리죠. 그죠? 그러면 자전거 이렇게 결제할 때 할인되는 이게 뜬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은 가입자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싸게 팔려면.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 그 인수한 기업 중에 2015년에 인수한 기업이 있어요. 좀 전에 2017년까지 봤는데 XOM이라고 해갖고 해외 송금과 관련된 기업인데 2015년에 8억 9천만 달러를 주고 인수한 기업이고, 웹사이트, 여기 그림을 보시는 웹사이트나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자금 이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약 158개국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해외 송금 서비스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제일 비싼 게 아마 이거일 겁니다. 서비스 수수료 요게 비싸고, 그다음 환율 차이에서 나오는 마진을 또 먹게 되죠. 얘네가 그걸 통한 수익 창출을 하게 되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으면은 당연히 그런 국가는 약간 수수료가 쌀 거고, 그래서 수취인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내는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자금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지불 통화가 뭐냐, 전체 이체 금액이 따라서 수수료는 차이가 날 거고요. 그 중에 자금 출처 부분에 있어서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가장 낮은데, 자금에 수령할 때의 기간은 가장 깁니다. 최대 4영업일까지. 월요일날 보내면 거의 목요일날 도착하는 거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비싸지만 좀 더 빨리 이제 돈을 보낼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수수료를 받지만 다른 어떤 해외 송금 수수료 서비스하는 곳보다 가장 낮은 수수료를 XOM이 부과합니다. 가장 많이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미국 대 멕시코, 미국 대 필리핀인가 봐요. 여기가 가장 싼 것 같아요. 여기가 4.99달러.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한 번 보낼 때마다 4.99달러 내야 되니까. 그리고 2020년 2분기에 신규 활성 계정이 1분기 대비 600% 증가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업은 iZ이라는 기업입니다. 스퀘어와 주 경쟁 업체죠. 페이팔이 인수함으로써 스퀘어와 경쟁 구도를 갖춘 겁니다. 2018년에 22억 달러나 주고 이제 인수를 했고요. 스웨덴 포스 제조업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포스 단말기부터 해서 다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최초 모바일 커머스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가 iZ이고요. 유럽의 모든 카드 리더기가 얘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에 나온 제품이 유럽의 카드 리더기가 이걸로 거의 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다음 영국이 특히 비접촉 결제에 있어서 최초로 이제 이 iZ를 이용하게 됐고요. iZ에는 iZ 고가 있고 iZ 푸드 앤 드링크가 있어요. iZ 고가 스퀘어에 스마트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것처럼 iZ 고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포스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는 1.75%의 고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아닌 웹사이트로 이렇게 하게 되면 2.5%좀 많이 비싸죠, 그죠? iZ 푸드 앤 드링크라는 거를 서비스를 쓰려면은 월 29파운드를 내야 되고요. iZ 고 플러스 매출을 추적하는 부분, 주문 프린터, 청구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걸 분석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하고 나서 내가 어떤 게 많이 팔리고 또 어떻게 됐는지 영수증 나가는 부분 결제했으면은 돈을 받으려면 또 청구서도 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제일 유명한 페이팔 하면 가장 유명한 벤모 2013년에 8억 달러 오래전에 인수해서 좀 싸게 인수한 것 같아요. P2P 결제 애플리케이션 벤모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투벤모 라는 용어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벤모는 소셜 기능 기반 구축 결제 플랫폼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고요. 좋다고 이렇게 구매 대화를 촉진시켜 가면서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판매자를 위한 무료 광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벤모 포함 페이팔은 미국 사용자 수가 1억 5천에서 1억 7,500만 명 지금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약 미국 인구의 절반은 조금 안 되죠, 그죠? 어쨌든 1억 7천까지 가면 절반이 될 것 같아요. 스퀘어가 4,500만 명이에요. 스퀘어보다 훨씬 많아요. 2020년 그 상반기 사용자 수를 보면 6천만 명이었어요. 벤모를 2019년 5,200만 명에서 이제 800만 명 늘었고요. 실제 레비뉴 런 레이트라고 해서 사용자가 벤모를 깔고 가입한 사람이 사용하는 금액이 4억 5천만 달러인데 그 5,200만 명으로 나누면 고객당 약 9달러 정도 사용한 거죠, 그죠? 디지털 지갑을 9달러를 사용한 건데 이게 라이벌 스퀘어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여기 보시면 2020년 상반기 스퀘어는 45달러예요, 45달러.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화 면에서는 스퀘어가 더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페이팔은 좀 구독자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가입자, 사용자를 많이 늘리기 위한 전략을 더 많이 썼다고 보시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수익화로 돌아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또 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디지털 지갑 암호화 자산 거래,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죠. 라이벌 스퀘어가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도 비트코인 그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한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페이팔이 어떤 작용을 할지, 비자 제휴 신용카드 발급 계획, 이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성장 동력으로 QR코드 결제. 미국의 QR코드 결제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번에 3억 달러를 들여서 하반기에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QR코드 결제 네트워크 구축하는 돈을 쓸 거고 2021년 지금은 무료예요. QR코드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없고 2021년이 되면 영국부터 해서 거래 금액의 1.5%를 수수료 받고 고정 수수료로 0.1유로를 받습니다. 온라인 사용자의 오프라인 구매 시 사용할 가능성, 다른 거 없어도 QR코드만 돼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컨택리스 부분 있죠, 그죠? QR코드만 있어도 결제가 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할로 효과라고 해서 후광 효과라는 이런 걸 사용하는데 QR코드 결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지금 이 부분을 되게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기반 결제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 페이팔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의 지불 방법 보시면 벤모가 7%, 애플페이 9%, 페이팔 44%, 스퀘어 3%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대부분이 모바일 앱이죠, 그죠? 미국은 아직 모바일 앱 상당히 적어요, 그죠? 늘어날 영향이 많지만 중국은 벌써 뭐 위챗페이가 84%예요. 알리페이 81%, 캐시 64%뭐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죠? 애플페이가 여기는 17%.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그냥 모바일로 어떻게 하는 거는 다 잘 되어 있는 그런 거고, 미국은 아직 모바일은 10%가 안 넘어요. 애플도 이제 9% 올라가겠죠, 그죠? 벤모가 7%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죠? 가맹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비자 마스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월렛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결제 할 때 했던 부분, 비접촉 결제 부분. 소비자가 팬데믹 이후로 다 계속 비접촉,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안전하고 편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든 그런 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가 계속 이걸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판매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죠, 그죠? 그게 큰 전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QR코드 결제는 과거에 페이팔 이야기할 때, 스퀘어랑 같이 이야기할 때 CVS 헬스 그림까지도 제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거기 QR코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형 약국하고 미국, 유럽의 전체 100개 이상의 대형 리테일 업체와 지금 협력해서 QR코드 기반 결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QR코드 결제 부분은 가장 좀 선두에 섰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리워드 포인트, 보상, 포인트 추가 기능을 주기 때문에 많이 좀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허니가 특히 이거를 가겠죠, 그죠? 인수한 허니 부분이 벤모하고 페이팔 앱을 사용해서 이 오프라인 구매 자극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고,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근접 메시징 기능이 있잖아요. 뭔가 딱 지나갈 때 딱 알림 주는 기능,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재현하는 메시징 기능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좋냐? 리스크는 이베이와 이제 계약 만료 부분이 있는데 크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0년 그 총 매출 중에 이베이로부터 계속 나오는 매출의 그 부분에서 1%또 증가한 부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의 1%를 이베이 쪽이 담당했는데, 이베이와 묶이면서 오히려 다른데 못하게 막았던 게 이제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2021년에 계속 고민했던 게 이 전자상거래 성장 지속 가능성 여부죠, 그죠? 세 번째는 이 벤모가 앞에서도 스퀘어 대비해서 이 수익 창출력,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실행력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소비자당 9달러고 45달러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레비뉴에 있어서 이 거래 금액이, 이걸 어떻게 빨리 스퀘어 수준 이렇게 늘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스퀘어는 비트코인을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많이 늘어난 건 있고, 네 번째는 추가 경기 부양 문제죠. 추가 경기 부양에 관련된 자금 자체를 이쪽에 넣어줘서 쓰게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죠? 주가를 보면 2024년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성장률이, 매출 가이던스는 2020년 전체는 22%를 상향시켰어요. 원래 17에서 20%였는데 22%까지 조금 더 높였고요. EPS 그로스도 25% 상향시켰습니다. 원래 9%였는데 상당히 높게 높였는데, 여기 전체 매출, 향후 5년간의 매출 보시면 평균 한 20% 정도 되고, EBIT도 상당히 높죠, 그죠? 평균 내면 한 23% 이상 EBIT가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CMP, 카드 납 프레젠트, 이거를 유지를 했잖아요. 3분기까지 이게 비자가 유지되는 걸 봤을 때 실적 연간 가이던스 대비해서 좀 상향시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포워드 EPS가 약 예상이 한 4.88달러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포워드 P 멀티플을 약 47배를 주게 되면 약 229.36달러 정도 됩니다.